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적으로 마비돼 큰 불편과 혼란을 안겼던 정부의 전산망이 오늘에서야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지금도 정부는 장비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뿐 자세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산망이 멈춰섰을 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에 나가 이렇게 전 세계 디지털 정부를 선도한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정작 국내에선 6천 건 넘는 민원 서류를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발급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민센터들은 주말 내내 기다린 시민들로 모두 붐볐는데 시민들은 하나같이 또 이럴까 불안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서 주민센터엔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러 온 시민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헛걸음한 민원인들부터 주말 동안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언제 될까? 그래서 기사 계속 확인해보고. 꼭 필요한 서류를 못 대는 일이 생길까 봐 문 열자마자 들른 시민들입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밀려가지고 빨리 처리 안 하면 안 돼서 오늘. 발급 신청이 몰리면 또 전산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늘 시스템은 정상 가동했습니다. 정부는 전산망 장애 원인을 L4 스위치라는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모두 교체한 뒤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네트워크 장비에 왜 오류가 생겼는지 초기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오랫동안 끌진 않는데 한두 시간이 아니라 이 장애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또 시스템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백업 시스템이 가동해야 하는데 두 시스템 모두에 문제가 생긴 원인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중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는 이중화되어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먹통 사태 발생 뒤 대응 과정도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 전산망 장애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일선 관공서에 업무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개편 TF를 내일 20일자로 구성하여 원인 분석 결과와 함께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해서 전국이 혼란에 빠진 주말을 보낸 뒤 이상민 장관은 이제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정과제로 내세워왔습니다. 지난주 그 난리가 났을 때도 이상민 장관은 해외에서 디지털 강국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민원 서류 손으로 써주고 업무도 손으로 써서 처리하는 손글씨 시대로 돌아가야 했는데 이어서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상에 오른 이상민 장관. 현지 시간 14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 현장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정부 선도국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홍보해 왔습니다. These diverse e-government systems have made more efficient and convenient Korea. Now, the Korean e-government is contributing to improving e-government services around the world. 하지만 지난 17일 민원 서류 발급부터 보조금 지급, 민감한 금융 업무까지 지자체 공무원 업무가 한꺼번에 중단됐습니다. 즉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민원들인데 언제 된다는 근거도 없이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의 항의를 받기 때문에 예산, 복지, 회계 등 행정 전산망이 멈추면서 꼭 필요한 업무는 손으로 써서 처리했습니다. 각국 장관을 만나 디지털 정부 협력을 약속하고 세계 기술 컨퍼런스에 참여해 IT 기업을 격려하던 이 장관은 급히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 재발 방지 대책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합니다.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강국이란 자처가 우스워졌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 실제 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을지 여도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대출금 내고 전입신고해야 하는데 못했다. 대출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번에 행정망이 먹통된 뒤 온라인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이런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잘못이 있느냐입니다. 정부는 이번 마비가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던 중에 일어났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가 입증돼야 됩니다. 특히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도 확인돼야 됩니다. 우선 행정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만 내주는 서류들의 경우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이 사후적인 대책들로 피해가 얼마나 복구됐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두고 1심 법원은 피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빗썸 사태는 좀 달랐는데요.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가 입증됐다며 한 명당 많게는 800만 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망 마비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놓고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요도현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해 정부 믿고 친환경 제품 만들어 온 업체들이 줄줄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입장도 사실상 바꿨는데 무기한 연기한다던 규제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 정해서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친환경 제품 업체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뒤집자 줄도산 위기에 처한 탓입니다. 종이 빨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 20대 발주내고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해도 안 되는 조금 그런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미룬 건 환경정책의 후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무기한 유예라는 거는 사실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환경부는 철회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일회용품 감량 또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량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환경부의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했던 계도 기간을 다시 정해 이번 주 내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업체들은 다시 설정되는 계도 기간 역시 길어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도 기간이 6개월, 1년 얘기하면 저희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살 수 있게 숨을 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정부는 이와 함께 손해를 입은 친환경 제품 업체들에겐 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빌려주는 방식이라서 뚜렷한 대책은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현장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총선 앞두고 갑자기 정책을 바꾼 정부와 달리 대기업부터 작은 카페 사장님들까지 정부와 무관하게 일회용품 안 쓰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용도 더 들고 손님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사장님들과 이를 응원하는 손님들을 이혜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진영 씨는 매장에서 유리 빨대를 사용하게 합니다. 씻는 게 번거롭긴 해도 일회용 쓰레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도 반가웠습니다. 잘 됐다. 정부 시책이 그렇게 간다 하면서 손님들한테도 그거를 좀 이해받을 수 있고. 그러던 정부가 갑자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계속 유리 빨대를 쓰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이유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저 하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그 열소독하는 거 보여드리기도 하고. 친환경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2배가량 비쌉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위 측면에서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저희 아기가 태어나다 보니까 환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소비자들도 점차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종이 빨대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정착이 가장 많이 됐다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컵을 갖고 다녀요. 빨대를 통해서는 그렇게 즐거움을 덜 해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In France, you cannot use plastic ones. You only have the cup with the hole. We just accept it, saying there's no problem, I think.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시민의 환경 보호 의식은 한 발 더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업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쌓여서 결국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JTBC 이혜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가 딸을 명문초등학교에 보내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입니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골프 예약을 대신 잡아주고 골프장 직원을 뽑을 때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 대기업 임원과 식사를 하고 리조트를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한 달여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리조트와 용인에 있는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다 확보하셨어요? 검찰은 우선 이 차장 검사가 골프장 예약을 대신 잡아준 것과 5명 이상 모이지 못했던 시기에 모임을 가진 게 법을 위반한 건지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차장 검사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장 전입만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대검찰청은 바로 이정섭 차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발령내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 또 이 대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대검에 나가 있는 박병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압수수색에 이어 바로 인사조치까지 나왔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지시라며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하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때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 결국 의혹을 선제적으로 밝혀 탄핵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정섭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북송금 의혹 사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해 왔습니다. 수사 지휘는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대신 맡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대구를 찾은 데 이어 내일은 대전, 금요일에는 울산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여권에선 한 장관이 총선 과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이런 시점에 연일 지방을 찾으며 유권자들과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대구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대구를 띄우는 모습은 정치인에 가까운 화법입니다. 이번 주엔 대전과 울산도 방문합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한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총선 계획을 언제쯤 밝힐 것인지 묻자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 쪽으로 이미 무게가 기울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당에서 한 장관에게 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출마를 권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당에선 한 장관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거를 지원하거나 서울 종로, 마포갑 또는 대구와 같이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유롭게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안정적이진 않은 곳으로 지역구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출마도 대거 예상되는 가운데 개각은 다음 달쯤 이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JTBC 강연입니다. 민주당은 2030 젊은 세대를 겨냥해 내놓은 현수막 문구로 오히려 청년들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외부 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당 사무총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청년 세대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홍보 현수막 문구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호기심 유발용 맛보기 현수막이고 문구도 홍보업체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사과나 이런 부분이 좀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문구를 결정해놓고 외부 업체 탓으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예정됐지만 첫발부터 꼬인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 행사도 미루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한한 별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우주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정치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제 문제의식이었고,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이 다시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현수막 문구에 맞춰 다양한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엔 금융당국이 은행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아 이른바 이자 장사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금융지주들은 올해 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적극적인 상생안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첫 대면 만남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혁신 없이 얻은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곧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올해 3분기 국내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은 19조 원을 넘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이 4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야당은 은행 초과 이익의 최대 4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은행은 최대 2조 원을 부담해야 할 걸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횡재세를 매기는 건 과하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수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기를. 금융지주들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지원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니까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실질적인 이중 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데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유튜버들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먹고 있는 이 시뻘건 라면, 한국산입니다. 불같이 맵다는 볶음 라면 먹방하는 영상을 너도 나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미국 유튜버는 라면 15봉지를 먹었는데 조회수가 무려 1억 4천만 건이 넘습니다. BTS의 멤버가 라면 먹는 영상이 화제가 된 걸 계기로 챌린지, 그러니까 도전해보는 유행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라면이 나온 지 60년이 됐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먹을 게 넉넉지 않았던 시절 허기 채우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첫 신문 광고 문구가 우리의 식생활은 해결됐다 였습니다. 그런데 환갑 맞은 라면, 이제는 위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해외에서 인기가 폭발하면서 라면 수출액이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K라면이라는 문화를 팔고 있는 셈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저기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짜파구리?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이 대사는 지금도 한국 라면을 전 세계에 알린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해외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조리법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른바 K-라면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Like these instant noodles, I think we buy, but we saw kind of the same thing here, and it looks amazing. So yeah, we'll try it today. 이런 관심은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해외로 수출된 라면은 7억 8,500만 달러로 사상 첫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올해가 안 지났는데도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기록을 또 깬 겁니다. 한국 라면이 팔려나가는 나라는 120곳이 넘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고 이어 미국, 일본, 네덜란드 순입니다. 매운맛이 전보다 대중화하자 아예 한국 라면 특유의 매운맛을 광고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I like Korean ramen. Like it's spicy, and I like the spiciness of, you know, what's that one brand? The buldak. Buldak. Yeah, I like that. It's very spicy. 2 times spicy. Yeah, it's very good. Yeah. 수출 호조에 라면 제조 3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1년 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밀가루 등 주 원료 원가가 낮아진 영향도 있는데 지난해 라면 가격을 수차례 올렸기 때문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잡기에 나선 가운데 실적 좋아진 라면 업체들이 추가 가격 인하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공항에서 보안 요원을 폭행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비행기 타고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만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이 2차례나 있었는데 100ml 넘는 액체 갖고 탈 수 없다는 말에 중국 국적 60대 승객이 이렇게 양주병 꿰며 난동을 벌여 보안 요원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출국장에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지난 14일 50대 남성이 이곳에서 보안 검색 요원을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세게 이렇게 치고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바로 쓰러졌고. 탑승권과 여권 정보가 달라 확인을 요청했더니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국했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행범이 아니라는 게 좀 너무 의아했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웠죠. 하루 전엔 중국 국적의 60대 승객이 양주병을 깨뜨리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100ml 넘는 액체를 갖고 탈 수 없다는 말 때문에 벌인 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말리던 보안 요원이 손가락을 다쳤지만 사과한 뒤 출국했습니다. 보안 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사과했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건 44건이지만 이 가운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1건뿐입니다. 난동 피고 승객의 폭언 또는 고성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승객들에 대한 제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공항경찰단은 현장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주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여성은 협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황의조 선수는 지난 6월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 선수의 옛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사진, 영상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겁니다. 황 선수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이후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옛 연인을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여성을 수사해달라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5달 만인 지난 16일 불법 촬영과 협박 등의 혐의로 여성 누리꾼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엔 황 선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선수가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선수의 변호인 측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황 선수가 해당 영상을 갖고 있지 않고 유출한 적도 없다면서 과거 연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황 선수는 지난 주말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이번 달 세 번째로 군사정찰 위성을 쏠 걸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한을 향해 우리 군이 위성 발사 준비를 즉각 멈추라고 사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합참이 북한을 향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즉시 멈추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끝내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도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두 차례 발사 실패 모두 엔진 때문으로 추정됐는데 이번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결함을 해결한 만큼 일주일 전후로 위성을 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세 번째 위성을 발사할 경우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지난 2018년 남북 간에 맺은 합의를 부분적으로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합의엔 해안포의 포문 폐쇄가 명시돼 있으나 합참은 북한이 지금까지 3,400여 회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의 근거지로 볼 명백한 증거라며 지하터널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마스가 처음 습격했을 당시 인질을 병원으로 끌고 가는 듯한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 밑으로 장비를 넣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니 50m 길이의 터널이 나오는데 그 끝엔 폭발과 총격을 견디는 문이 나옵니다. 문 반대편은 아직 확인 못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이게 하마스의 근거지로 볼 수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하마스가 기습 공격하던 날 병원 안에서 찍힌 CCTV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선 하마스 대원처럼 보이는 남성들이 강제로 한 남성을 병원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복부에 피를 흘리는 또 다른 남성은 이동식 침대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군은 습격 당시 쓴 차량까지 발견됐다며 모두 하마스가 인질을 병원에 데려온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The Israel Defense Forces has a moral obligation to bring every one of our hostages home. We will not rest until we do. 미국은 카타르가 중재하는 인질 석방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can say about this at this time is we think that we are closer than we have been perhaps at any point since these negotiations began weeks ago. 자발리아의 유엔 학교가 공습을 당해 최소 80명이 숨졌다고 하마스가 주장한 것에 대해 유엔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가자지구 북부를 점령한 이스라엘군은 남부로까지 공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 네, 롤드컵으로 불리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에서 한국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장면을 1억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광화문 거리 응원에는 15,000명이 몰리면서 e스포츠 인기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팬들의 열기는 고척돔을 뚫을 듯했습니다. 페이커의 T1은 결승에서 하죽지세로 3게임을 내리이기며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The SKT legacy has been reignited. T1 will be your 2023 world champion.
4강 중 유일하게 남았던 한국팀이 중국 리그를 모두 꺾었습니다. 7년 만에 우승한 베이커는 롤드컵 역사상 최초의 4번째 우승이란 기록도 썼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월드 우승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우승에 그친 뒤 펑펑 울던 동료를 바라보던 베이커는 팀을 위한 우승을 가져오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시청자가 라이브로 지켜봤습니다. 15,000명이 넘는 팬들이 광화문 거리로 나와 응원했고 고척돔의 좌석은 모두 팔렸습니다. 최연소 우승 뒤 10년, 살아있는 전설이 된 선수는 앞으로도 그저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고 행복하시거나 많이 이제 영감을 얻으신다면 그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충북 옥천에는 머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점심때면 밥도 차려주는 미용실이 있다고 합니다. 홀로 지내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30년째 무료로 점심을 차리는 미용실 이야기를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 지붕이 빼곡합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미용실이 보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30년째 머리카락을 자르는 곳입니다. 커트값 6,000원, 파마값 2만 원입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부터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문을 열어보니 머리에 수건을 두른 주민들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보리밥과 된장찌개입니다. 무생채와 콩나물 무침, 달걀말이도 있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100점 만점 100점. 밥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다시 머리를 합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다닌데요? 30년 돼가지? 주름살은 깊어졌지만 이곳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좋아. 언제 봐도 그 맘이 그 맘이야. 어디 좀 자랑하러 가세요? 어디로 갈까 자랑하러? 어디 아프진 않은지 안부도 묻습니다. 저도 그냥 아파갖고 문을 몇 번을 닫아서 입원하고. 그러셨어? 네.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이제 목 디스크래요. 이제. 7, 80대 노인들은 거의 매일 옵니다. 대부분 집에서 홀로 지내며 끼니를 걸렀습니다. 유일하게 찾는 곳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뿐이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잖아요. 잘 안 먹나 점심은. 하지만 이젠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 열에 먹은 게 밥이 맛있더라고. 내가 요새 밥 맛있는데 여기서 밥 잘 먹어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발을 떼지 못합니다. 뭐 고구마 찐 거라도 있으면 내놓고.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이거? 밤. 고백금도. 이렇게 미용실에서 점심을 무료로 내놓은 건 30년이나 됩니다. 이거 된장찌개. 된장도 직접 담그신 거예요? 예. 뭐 입맛이 없어서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해왔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거든요. 남을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입니다. 5,000원을 벌으면 2,000원은 봉사하라고 하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좋아하시고 배부르네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남편이 대장암 말기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건강이 좋아지면 하는데 지금 어른들이 그래서 나 죽을 때까지 하 그러거든요. 파마 한 번 했을 뿐인데 오늘도 이곳엔 웃음꽃이 핍니다. 저 어때요? 이뻐. 왜 똑바로 못 보시는 거예요? 아 봤어 미남자요. 미남이에요? 응. 너무 미남이라 안 보고 싶어. 5,000원을 벌면 2,000원은 좋은 곳에 쓰라. 누군가 건넨 말 한마디로 미용실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밖에서 홀로였던 주민들은 안에선 여럿이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지나가는 차에 슬쩍 발을 밀어넣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친 척해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식의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팔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주택가 골목을 지납니다.
한켠으로 걸어오다 흰 승용차가 다가오자 길 가운데로 한 발짝 내밉니다. 발과 다리 어디도 차에 닿지 않았는데 갑자기 절뚝이며 뒤돌아 차를 쳐다봅니다. 이 남성, 지난 8, 9월에만 10번 정도 이런 사기를 쳤습니다. 뜯어낸 합의금과 보험금이 550만 원입니다. 서로 짜고 사고를 낸 일당도 있습니다. 오르막길 주춤거리는 흰 경차를 뒷차가 들이받습니다. 어색합니다. 일단 속도도 없고 사고가 날 만한 장소도 아닌데도 이렇게 나고.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직진하는 차나 회전 교차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차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습니다. 의심스러워도 따지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울산경찰청이 찾아낸 교통사고 보험 사기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적발된 게 210건, 131명이 가담해 13억 원 가까이 받아챙겼습니다. 사고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블랙박스나 관련 증거, 목격자들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경찰한테 신고해 주시면. 보험 사기의 목표물이 되지 않으려면 일단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미행하고 몰래카메라로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비싼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을 골라 이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두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한 명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다른 한 명은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옵니다. 잠시 뒤엔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 함께 가방 속 물건을 확인합니다. 한 집에서만 현금 1억 3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 가방 등 금품 6억여 원을 훔친 빈집털이 일당입니다. 먼저 비싼 외제차를 골라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이 일당은 차량에 설치한 위치 추적기를 보고 아파트까지 따라왔습니다. 집을 확인한 뒤엔 아파트 복도에 문을 비추는 CCTV를 달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대포폰으로 CCTV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없을 때를 노렸습니다. 차키를 가지고 나와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뺐습니다. 위치 추적기 다는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범행은 텔레그램으로만 상의했습니다. 주범인 30대 남성은 자신의 처남과 매부, 선후배 등 7명을 모아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모두 검찰로 넘기고 추가 피해자 7명을 더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접촉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가 횡설수설하더니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춤을 춥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 술이 아니라 마약에 취해 있었고 차 안에선 주사기도 발견됐습니다. DC로 보시죠. 낮 동안 바람결이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돈 가운데 서울도 12.8도까지 오르며 온화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스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많이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에 따라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전 0도, 대구 1도가 예상되고요.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14도, 광주 대구 17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온화하겠고요. 주 후반 비가 내리면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